저 여자요. 저 뚱뚱한 막내딸이요. 회장님을 구한 청년은 보상 대신 100kg 막내딸 동희를 지목했습니다. 가족들은 미쳤다며 비웃었죠. 그리고 신혼 첫날 밤 동희가 갑자기 남편 멱살을 확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가진 돈 다 꺼내요. 적금부터 깨요. 다들 뚱보 마누라한테 홀려 재산을 날린다며 쯧쯧 혀를 찼어요. 그런데 불과 며칠 뒤 비웃던 사람들이 이 뚱녀 앞에 줄을 서서 굽신거렸고 딸을 식충이 취급하던 친정아버지마저 무릎 꿇고 엉엉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모두를 발칵 뒤집어 놓은 이 뚱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늘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름이 끝나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높은 담장 안에 넓은 집이 하나 있었어요. 차고에 고급 승용차가 서너 대 줄지어 서 있었고 동네에서는 살림이 넉넉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집이었습니다. 이 집 주인은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윤태수 회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배추며 무며 김치 재료를 다루는 회사였습니다. 전국 마트에 납품하는 큰 회사였죠. 그런데 이 집에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윤 회장에게는 딸이 셋 있었어요. 첫째는 벌써 시집을 가서 남편과 함께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사위를 아끼고 믿었거든요. 둘째 윤아는 아직 시집을 안 갔는데 얼굴이 어찌나 곱고 날씬한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회장 자랑거리였죠. 문제는 막내딸 동희였습니다. 동희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밥 5공기를 비우고도 모자라서 간식으로 양푼 비빔밥을 뚝딱 해치우는 대식가였습니다. 몸무게가 100kg가 넘는 큰 덩치의 운동이라곤 숟가락 들기뿐이었죠. 예쁜 둘째 언니 옆에 서면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남다른 게 있었어요. 동희는 어릴 때 아버지 식품회사의 배추 농장을 따라다니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고 밭두렁을 걸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죠. 흙 냄새와 풀 냄새가 배어든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은 안 갔지만 혼자서 뭔가를 파고드는 게 유일한 취미였어요. 그게 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윤 회장의 오랜 사업 동료였어요. 식당에는 묵직한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에서 달콤한 간장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잡채, 전, 나물 반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죠. 천장 조명이 은은하게 식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님이 상석 옆에 앉으며 감탄했어요. 역시 윤 회장 댁은 뭐가 달라. 윤 회장이 너털 웃음을 지으며 술을 따랐습니다. 윤 회장이 딸 셋을 소개했어요. 첫째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옆에 앉은 사위 기태가 허리를 숙여 따라 인사했죠. 기태는 윤 회장 회사에서 영업을 맡고 있었습니다. 말솜씨가 좋고 눈치가 빨라서 윤 회장이 아끼는 사위였어요. 둘째 윤아가 연분홍 원피스 차림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님의 눈이 윤아에게서 멈췄어요. 둘째가 참 예쁘네요. 손님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윤 회장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턱이 살짝 들렸죠. 손님이 윤아한테 이것저것 물었어요. 어디 다니냐, 취미가 뭐냐? 윤아가 웃으며 대답할 때마다 식탁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나 동희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동희한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시선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동희의 손이 치마 자락을 꾹 쥐었다가 이내 풀렸습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식탁에서는 웃음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윤아 이야기, 사업 이야기.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동희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유나가 동희를 흘끗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동희야, 좀 천천히 먹어. 반찬이 없어지겠다. 동희가 씹던 밥을 삼키고 대답했어요. 언니, 맛있는 건 빨리 먹어야 해. 느리면 남한테 뺏겨. 유나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윤 회장도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동희는 신경 쓰지 않고 국물까지 싹 비웠죠. 그때 사위 기태가 윤 회장한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올해 배추 농장 수확량이 좀 걱정입니다. 작황이 안 좋아서요. 기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하자 윤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수확량이 얼마나 줄었는데? 작년보다 한 20%는 적을 것 같습니다. 윤 회장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습니다. 올해 날씨가 농사하기 힘들었지. 그때 동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형부, 올해 문제는 수확량이 아니라 가을 강수량이에요. 9월 이후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배추값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동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기태가 웃으며 손을 저었어요. 동희야, 어른들이 이야기하는데 끼어들면 안 되지. 윤 회장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래, 밥이나 먹어라. 동희가 입을 다물고 다시 밥만 퍼먹기 시작했어요. 씹는 속도가 아까보다 느려졌습니다. 동희가 냅킨으로 입을 닦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무릎 위에 작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닳아 너덜거리는 낡은 수첩이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윤 회장이 복도를 지나다가 동희 방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에휴, 전생에 무슨 업보로 저런 먹보가 태어난 건지. 첫째는 시집 잘 갔고 둘째는 예쁘니까 걱정 없는데 동희는 저 덩치에 데려가겠다는 사람이 있겠나? 윤 회장은 자수성가한 사람이었습니다. 맨손으로 회사를 일으킨 사람답게 자식들한테도 원칙이 있었어요. 노력해라, 기대지 마라. 그래서 딸들한테 돈을 쥐어주는 법이 없었죠. 윤 회장 눈에는 동희가 답이 없어 보였습니다. 노력을 해도 저 덩치가 문제니까요. 한숨을 내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 안에서는 동희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가 전부인 좁은 방이었어요. 벽에는 전국 지도가 붙어 있었는데 여기저기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죠. 배추 산지를 표시해 둔 것이었어요. 화면에는 기상청 홈페이지가 떠 있었습니다. 식탁에서 아무도 안 들어줬던 그 숫자들, 동희는 혼자서 증명하고 싶었어요. 마우스를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떠오르고 심장이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뭔가 잡힐 것 같았거든요. 책상 옆 양푼에서 밥을 한 숟가락 퍼먹으면서도 눈은 화면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은 밥을 숟가락으로 긁으면서 수첩에 뭔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아까 식탁에서는 아무도 듣지 않았던 그 숫자들을 동희는 혼자서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그저 밥만 먹는 뚱뚱한 막내였습니다. 아무도 이 아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이 낡은 노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가족들 눈에는 그냥 먹보였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동희가 창문 쪽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올가을이 심상치 않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집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밥만 축내는 먹보라고 한숨 쉬던 그 막내가 곧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그 무렵 서울 외곽의 공사 현장에서는 굴삭기 엔진 소리가 쿵쿵 울리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흙먼지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일꾼들이 땀을 닦으며 오가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서 태산이라는 청년이 굴삭기를 몰고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단단한 어깨를 가진 30살 사내였어요. 고아원 출신이라 가족이 없었습니다. 집도 없고 돈도 없었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동료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사람으로 통했죠. 옆에서 일하던 동료가 삽을 내려놓고 말을 걸었습니다. 태산아, 너는 여자 안 만나냐? 소개팅 시켜줄까? 태산이 굴삭기를 멈추고 대답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누가 만나줘? 동료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도 얼굴은 괜찮잖아. 조건이 문제지. 태산이 굴삭기에서 내려와 장갑을 벗으며 웃었습니다. 나는 조건보다 사람이 중요해. 동료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 그런 소리 하니까 아직 총각이야. 태산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공사 현장 근처에 허름한 포장마차가 하나 있었어요. 빨간 천막 아래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파 냄새와 된장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간지렸죠. 태산이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 한 잔을 하고 있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친 뒤에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덩치 큰 여자가 앉았습니다. 혼자였어요. 칼국수 한 그릇을 시키더니 후루룩 소리를 내며 먹기 시작했습니다. 면을 빨아들이는 소리가 거침없었어요. 태산이 슬쩍 곁눈질로 봤습니다. 그 여자가 국수를 먹으면서 사장 아줌마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아줌마, 배추 지금 사두세요.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올 거예요. 작년 기록 보면 딱 나와요. 아줌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배추가 지금 얼마나 흔한데. 그 여자는 더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국수를 계속 먹었습니다. 태산이 그 여자를 흘끗 봤어요. 뭔가 눈빛이 남달랐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알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잠시 뒤 태산이 먼저 포장마차를 나섰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여자가 칼국수 국물까지 깨끗이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아줌마, 곱빼기도 되죠? 다음엔 곱빼기로 주세요. 아줌마가 귀엽다는 듯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덩치가 컸지만 걸음걸이가 당당했어요. 어깨를 펴고 씩씩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었습니다. 태산이 잠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태산의 인생을 바꿀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 회장이 차를 몰고 산길을 달리고 있었어요. 골프 약속이 있어서 일찍 나선 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산이 스쳐 지나가고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기분 좋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었습니다. 페달을 밟았지만 차가 멈추지 않았어요. 이게 왜 이래? 속도가 점점 붙었습니다. 도로 난간이 눈앞에 다가왔어요. 윤 회장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솟았죠. 쾅! 차가 도로 난간을 뚫고 비탈 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산비탈에서 굴삭기로 땅을 파고 있던 태산이 굉음을 들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차 한 대가 비탈로 굴러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태산이 반사적으로 굴삭기 조종대를 당겼어요. 삽이 쿵 하고 땅에 내려앉았습니다. 쾅! 차가 굴삭기 삽에 부딪혀 멈추는 순간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고 에어백이 펑 하고 터졌어요. 굴삭기가 뒤로 밀리며 태산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태산이 굴삭기에서 뛰어내려 차문을 잡아당겼어요. 운전석에 핏자국이 보였고
노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죠.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태산이 노인을 끌어내는 순간 굴삭기 반동에 팔이 철판에 세게 부딪혔어요. 욱신거리는 통증이 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태산이 전화기를 꺼내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태산이 다친 팔을 붙잡은 채 노인 옆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비탈을 타고 올라왔어요. 노인의 흰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눈이 감기려 하자 태산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르신,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저랑 얘기해요. 노인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젊은 친구.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흰 벽에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태산도 팔을 다쳐서 같은 병원에 실려왔어요. 복도 한쪽 벤치에 앉아 치료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맨발이었어요. 슬리퍼도 신지 않은 채 숨이 턱까지 차서 헐떡거리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덩치가 큰 여자였어요. 간호사를 붙잡고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윤태수 환자요. 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태수? 아까 자기가 구한 그 노인이었습니다. 저 여자가 딸이구나. 간호사가 병실 번호를 알려주자 그 여자가 휙 돌아서 뛰어갔어요. 태산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맨발로 달려온 발바닥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포장마차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배추 사두라던. 잠시 뒤였습니다. 병실 앞 구석에 그 여자가 벽에 등을 기대고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어깨가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아무도 옆에 없이 혼자였어요. 태산이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졌어요. 고아원에서 혼자 울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면회일 구석에 쪼그려 앉아 울던 자기 모습이 저 여자와 겹쳤어요.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날씬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어요. 화장을 곱게 하고 원피스를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맨발로 뛰어온 여자와는 딴판이었어요. 그 여자가 병실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차는 어떻게 됐어? 태산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둘 다 저 노인의 딸인 것 같았습니다. 태산이 복도 벤치에서 팔에 붕대를 감고 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보호자 오셨어요? 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요. 혼자예요. 간호사가 안 됐다는 눈으로 태산을 보더니 돌아갔습니다. 얼마 뒤 간호사가 다시 왔어요. 저기, 아까 사고 환자분이 깨어나셨는데요. 자기 구해준 사람 만나고 싶다고 하시네요. 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죠. 윤 회장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태산을 보자 윤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자네가 내 목숨을 살렸어. 내가 태어나면 꼭 보답하겠네. 뭐든 원하는 걸 말해봐. 태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상은 괜찮습니다. 대신 따님을 한번 만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윤 회장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당황한 눈치였죠. 윤 회장은 아까 병실에 들어왔던 윤아가 떠올랐습니다.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어요. 자네 돈이 필요하지 않나? 내가 넉넉히. 태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돈은 괜찮습니다.
윤 회장이 멈칫했습니다. 윤 회장이 태산을 다시 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어떤 딸이냐? 태산이 대답했습니다. 사고 소식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오신 분이요. 맨발로 뛰어오셔서 구석에서 울고 계시던 분. 윤 회장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잠깐 멍해졌다가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윤 회장이 얼굴에 미소를 띠며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좋아, 내가 자리를 만들어주지. 명함을 건네고 목발을 짚고 돌아섰어요. 콧노래가 새어나올 것 같은 뒷모습이었습니다. 태산이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윤 회장이 세 딸을 불러 모았습니다. 손님이 오니까 다 같이 밥이나 먹자. 누구를 만나는 자리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딸들은 아버지가 왜 갑자기 식사 자리를 만드는지 궁금했지만 일단 모였습니다. 식당에 고깃집 냄새가 가득했어요. 불판 위에서 기름이 치직거리고 있었습니다. 둘째 유나가 화장을 곱게 하고 앉아 있었어요. 남자가 온다는 말에 귀가 솔깃했거든요. 당연히 자기를 보러 오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한 번 더 매만졌죠. 그때 식당 문이 열리고 태산이 들어왔습니다. 먼지 묻은 작업복에 투박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어요. 유나가 태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를 찡그렸습니다. 설마 저 사람은 아니겠지? 유나가 첫째 언니한테 속삭였습니다. 첫째가 피식 웃었죠. 동희는 구석자리에 앉아 불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집게로 고기를 뒤집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죠. 태산이 자리에 앉으며 동희를 봤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태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죠. 동희는 그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살짝 숙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웃지? 윤 회장이 헛기침을 했습니다. 자, 이 친구가 나한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 직접 말해보게. 태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앉은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고 윤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막내 따님이요. 순간 자리가 얼어붙었습니다. 유나의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식탁에 울렸습니다. 첫째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킥킥거렸죠. 기태가 입을 손으로 가리며 웃음을 참았습니다. 굴삭기 기사가 뚱보를 고르다니 눈이 삐었나? 기태가 첫째한테 속삭인 말이었어요. 첫째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동희는 놀라서 집게를 놓쳤어요. 들고 있던 고기가 불판 위에 툭 떨어졌어요. 치직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죠. 고기가 타고 있었지만 동희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뭐라고? 나를? 동희의 가슴 한쪽이 뜨끈해지면서 눈시울이 찡해졌어요.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예쁜 언니를 놔두고 자기를 골라준 사람은요. 손에 들고 있던 집게가 떨렸어요. 그때 유나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리며 끼익 소리를 냈죠. 유나는 아무 말 없이 화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뻣뻣했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유나가 두 손으로 세면대를 잡고 거울에 비친 자기 얼굴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뚱보한테 진 거야? 내가? 한편 식탁에서는 기태가 팔짱을 끼고 동희를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입꼬리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동희는 그 눈빛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윤 회장이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내가 허락하지. 윤 회장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웃음이 새어나오려는 걸 참느라 헛기침을 한 번 더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동희가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서 돌아보니 태산이었어요. 저기 갑자기 그래서 놀라셨죠? 부담되시면 안 만나도 돼요. 태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동희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자 가로등 불빛이 동희의 얼굴을 비췄어요. 왜 나를 골랐는지는 나중에 물어볼게요. 근데 한 가지만 말할게요. 동희가 태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밥을 많이 먹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태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밥 많이 먹는 사람이 제일 좋아요. 건강한 거잖아요. 동희가 처음으로 태산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눈에는 비웃음이 없었거든요. 진심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이 시작됐고 1년 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의자가 20개 남짓 놓여 있었고 화환도 2개 뿐이었습니다. 태산이 앞에 서서 입구 쪽을 바라보며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했어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동희가 흰 드레스를 입고 걸어왔어요. 옷감이 팽팽했고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레스가 터지겠네. 저 몸으로 시집을 가다니. 동희는 다 들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고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죠. 결혼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유나가 동희를 한쪽으로 끌어당겼어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동희야, 너 진짜 이 사람이랑 갈 거야? 집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한테? 동희가 유나를 바라봤어요. 언니, 나한테 줄 선 사람이 어디 있었어? 이 사람은 적어도 나를 골라준 사람이야. 유나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죠. 동희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윤 회장이 동희를 배웅하고 있었어요. 힘들다고 집으로 다시 들어올 생각은 마라. 윤 회장이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동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 굶어본 적 있어요? 윤 회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맞는 말이었거든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탔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동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친정집이 보였어요. 높은 담장, 넓은 마당, 고급 승용차들. 동희가 자란 집이었습니다. 25해를 살았던 곳이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어요. 창밖을 보는 눈이 한번 깜빡였습니다. 태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동희가 창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뒤돌아볼 거 없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창문에 비친 동희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동희의 손에는 보자기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첩과 옷 몇 벌이 전부였어요. 그게 동희가 이 집에서 가져가는 것의 전부였습니다. 차가 한참을 달렸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길이 점점 가팔라졌죠. 달동네 끝자락에 차가 멈췄습니다. 태산의 월세방이었어요. 낡은 조립식 집이었습니다. 비바람에 삭은 벽 여기저기 테이프로 붙여놓은 창문. 지붕은 양철이었고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어요. 마당이라고 할 것도 없는 좁은 공간에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동희가 차에서 내려 한 바퀴 둘러봤어요. 태산이 민망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가진 게 없어요. 동희가 집을 한 번 더 훑어보더니 대답했어요. 집이 좁으면 어때요? 밥만 따뜻하면 되죠. 동희가 먼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일 먼저 부엌을 열어봤어요. 작은 냄비 2개, 낡은 밥솥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희가 밥솥 뚜껑을 열어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밥솥이 좀 작은데
큰 거 하나 사야겠다. 태산이 피식 웃었습니다. 태산이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좁은 부엌에 서 있는 동희의 등이 유난히 넓어 보였어요. 하지만 어딘가 든든했습니다. 동희가 뒤를 돌아보자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말없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둘만의 공간이었어요. 좁고 낡았지만 아무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달동네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동희가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찬장을 열어보니 라면 4봉지와 계란 몇 개가 있었습니다. 동희가 라면을 다 꺼내며 말했어요. 여보, 배고프죠? 다 끓일게요. 큰 냄비에 물을 받아 가스레인지에 올렸어요. 파란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했어요. 보글보글 소리가 나더니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동희가 라면을 넣자 매콤한 냄새가 좁은 부엌에 퍼졌어요. 수프를 풀고 계란을 톡 깨서 넣었습니다. 노른자가 국물 위에 둥실 떠올랐어요. 다 됐어요. 동희가 냄비째 들고 방으로 왔습니다.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냄비를 올려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두 사람 얼굴을 간지렸습니다. 동희가 젓가락을 건네고 마주 앉더니 먼저 면을 집어들었습니다. 호로록 거침없이 빨아들였어요. 국물이 턱 밑으로 살짝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눈을 살짝 감고 면을 씹었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태산이 그 모습을 보며 웃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네요. 세상에 맛없는 라면이 어딨어요. 동희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입가에 국물이 묻어 있었어요. 태산이 손가락으로 자기 입가를 가리켰습니다. 동희가 손등으로 쓱 닦고는 다시 면을 집었어요. 둘이 한동안 조용히 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호로록 소리만 방 안에 울렸어요. 창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태산이 면을 몇 젓가락 먹더니 슬쩍 냄비를 동희 쪽으로 밀었어요. 나 배 안 고파요. 다 먹어요. 동희가 사양 안 하고 남은 면을 싹 비웠습니다. 국물까지 깨끗이 들이켰어요. 빈 냄비를 내려놓고 배를 토닥였습니다. 그때 동희가 물었어요. 근데 왜 나였어요? 태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가 훨씬 예쁜데. 동희가 무릎 위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동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포장마차에서 본 적 있어요. 동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줌마한테 배추 사두라고 했잖아요. 그때 눈이 남달랐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뭔가 알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태산이 동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요. 언니들은 차 걱정, 보험 걱정했는데 당신만 맨발로 뛰어와서 울고 있었잖아요. 동희의 손이 멈췄어요. 머리도 좋고 마음도 따뜻한 사람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동희가 아무 말 없이 냄비를 들어 국물을 마셨습니다. 고개를 숙여서 표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국물을 다 마시고 냄비를 내려놓았을 때 동희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습니다. 코끝도 빨개져 있었어요. 동희가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일어났습니다. 설거지할게요. 목소리가 살짝 갈라져 있었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동희가 침대에 앉았어요. 삐걱. 철다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동희가 조심스럽게 몸을 눕혔어요. 끽, 삐걱. 침대가 온몸으로 항의했습니다. 태산이 침대 끝에 걸터 앉았어요. 침대가 또 삐걱거렸습니다. 태산이 조심스럽게 옆으로 누우려는 순간이었어요. 우지끈, 쾅! 침대가 한가운데서
V자로 접히며 주저앉았습니다. 철제 다리가 꺾이고 매트리스가 바닥으로 푹 꺼졌어요. 두 사람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먼지가 뿌옇게 피어올랐어요. 녹슨 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잠깐 조용했어요. 먼지가 가라앉아 상황이 보였습니다. 침대가 완전히 박살이 나 있었어요. 철제 프레임이 뒤틀려 있었고 매트리스가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동희가 엉덩이를 문지르며 일어났죠. 침대 잔해 사이에 끼어 있는 태산을 내려다봤습니다. 여보, 살아있어요? 태산이 기침을 하며 대답했어요. 머리카락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살긴 살았는데 침대가 먼저 갔네요. 동희가 빵 터졌습니다. 침대가 약한 거지 내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태산도 웃음이 터졌어요. 둘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죠. 박살난 침대 잔해 사이에서 두 사람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웃음이 잦아들었어요. 태산이 일어나서 벽장에서 이불을 꺼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한 이불이었어요. 바닥에 이불을 펴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 침대 사요. 동희가 손을 저었어요. 아까워요. 바닥이 더 튼튼해요. 태산이 피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불을 나란히 깔고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에 형광등 불빛이 지직거리며 비추고 있었어요. 잠깐 조용했습니다. 동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요. 뭐가요? 나를 골라줘서요. 태산이 말없이 동희의 손을 잡았어요.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동희의 가슴 한쪽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동희도 그 손을 꽉 쥐었어요. 평생 아무도 이렇게 손 잡아준 적이 없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창밖에서 빗소리가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볍다가 점점 굵어지더니 작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습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TV 화면에 긴급 뉴스 자막이 떴습니다. 올가을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됩니다.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동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지고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더니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여보. 동희가 태산의 옷깃을 확 잡았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움직여야 해요. 가진 돈 다 꺼내요. 적금도 깨요. 태산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뭘 사려고요? 배추요. 동희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요. 고랭지 배추밭을 통째로 사요. 저장할 때도 알아보고요. 배추란 배추는 싹 다 쓸어 담아요. 태산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쌀도 아니고 배추요? 지금 배추가 얼마나 흔한데. 동희가 자기 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배가 든든하니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눈빛이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올가을 비는 보통이 아니에요. 산 위에 배추밭이 다 물에 잠길 거예요. 김장철에 배추 한 포기 구하기 어려운 세상이 온다고요. 태산이 동희의 눈을 봤습니다. 포장마차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어요. 아줌마한테 배추 사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지만 확신에 차 있던 그 눈. 알겠어요. 당신 말 믿을게요. 동희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진짜요. 당신이 배추 사라면 배추 살게요. 밭을 통째로 사라면 통째로 살게요. 태산이 동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동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나란히 누운 이불 위에서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후두둑, 후두둑. 빗소리가 양철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동희가 천장을 바라봤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다. 창밖의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동희는 눈을 감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전국 배추밭 지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산이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가서 그동안 모아둔 적금을 전부 깼어요. 비상금 통장까지 털었습니다. 그래도 모자랐어요. 태산이 공사판 동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제발 좀 빌려줘. 꼭 갚을게. 태산이 허리를 깊이 숙였어요. 동료들은 태산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10년 넘게 같이 일하면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쌈짓돈을 모아서 건네줬습니다. 근데 뭐에 쓰려고? 배추요. 배추를 사야 해요. 동료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배추? 장가간 지 하루 만에 전 재산을 털어서 배추를 사? 정신이 나갔나? 태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동료들이 뒤에서 혀를 찼어요. 뚱보 마누라한테 홀린 거 아니야? 저러다 거덜나겠네. 태산은 들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날부터 태산이 전국 산골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고랭지 배추밭에 도착했어요. 밭주인 할아버지가 태산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밭배추를 다 사겠다고? 네. 전부요. 할아버지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지금 배추가 얼마나 흔한 줄 알아? 죗값도 안 받을 텐데 진짜로 살 거야? 살게요. 도장 찍어주세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산이 다음 밭으로 뛰었어요. 그 다음 밭, 또 그 다음 밭. 일주일 동안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월세방 마당에 배추 상자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상자였습니다. 그게 10상자가 되고 20상자가 되고 100상자가 되었어요. 좁은 마당이 배추 상자로 빼곡히 찼습니다. 태산이 공사판 선배한테 사정해서 빈 냉동 창고도 빌렸어요. 거기에도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동희가 배추 상자 위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 빈 도시락 3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4번째 도시락을 열며 수첩을 펼쳤어요. 몇 상자, 어디서 샀는지, 값은 얼마인지 꼼꼼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집 끝장났어. 뚱뚱한 마누라가 밥을 많이 먹으니까 배추절임이라도 해 먹으려나 봐. 동희는 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떡을 다 먹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기지개를 한번 켜더니 하품을 했어요. 여보, 오늘은 뭐 먹을까요? 태산이 배추 상자를 정리하다가 멈췄습니다. 당신은 걱정도 안 돼요? 뭐가요?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동희가 피식 웃었어요. 비 오면 다 입 다물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을 남기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라면 끓이는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산이 밖에서 돌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구석에 털썩 앉았어요. 동희가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동료한테 전화가 왔어요. 돈 빌린 거 돌려달라고. 태산의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어요. 형편이 어려워졌나 봐요. 애가 아프대요. 동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잠깐 수첩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이 수첩 모서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미안해요. 동희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반드시 갚을 수 있어요. 태산이 동희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당신 믿어요. 걱정하지 마요. 동희가 다시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숟가락 떴는데 평소보다 느렸고 씹는 속도도 느렸어요. 걱정이 있긴 한 거다. 태산이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하늘은 얄밉게 맑기만 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 이어졌습니다. 동희가 매일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슬슬 태산한테 돈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야, 태산아. 미안한데 나도 좀 급해서 언제쯤 갚을 수 있어? 태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갚을게. 소문이 퍼졌어요. 윤 회장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뭐, 배추를 산더미처럼 사놓고 돈을 못 갚는다고? 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것 봐라. 내가 뭘 했냐? 첫째 형부 기태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 봐요. 뚱보한테 장가가더니 거덜이 났네요. 처제가 복이 없으면 남편 잡아먹는다더니. 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내 딸이라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다. 며칠 뒤 첫째 언니 부부가 월세방에 찾아왔어요. 기태가 배추 상자를 발로 툭 찼습니다. 첫째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썼어요. 동희야, 여기서 이러고 살아? 냄새가 장난 아니네. 기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제, 아버님이 걱정하셔서 왔는데 이게 뭐야? 배추 창고야? 남편 돈 다 빼서 이 짓이야? 동희가 도시락을 먹으며 대답했어요. 형부, 나중에 배추 필요하면 말해요. 싸게 드릴게요. 기태가 콧웃음을 쳤습니다. 싸게? 이 흔한 배추를? 걱정 마. 평생 배추 살 일 없어. 첫째가 동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그 몸으로 시집가더니 결국 남편 거덜내는구나. 아빠 말이 맞았어. 두 사람이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동희는 신경 쓰지 않고 밥을 계속 먹었어요. 16째 밤이었습니다. 태산이 창고 앞에 앉아 있었어요. 배추 상자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달빛이 배추 상자 위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동희가 냄비를 들고 나왔습니다. 라면 3개가 들어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태산 옆에 앉아서 젓가락 하나를 건넸어요. 동희가 먼저 면을 집었습니다. 태산이 받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후루룩 소리가 고요한 밤에 울렸어요. 내일이면 와요. 동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가요? 네. 태산이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쏟아지게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거든요. 진짜요? 동희가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언젯밤 얘기 말고 틀린 적 있어요? 태산이 피식 웃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라면을 먹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밤이었어요.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동희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옆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우르르, 쾅! 하늘에서 천둥이 쳤어요. 태산이 눈을 떴습니다. 동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붕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웠어요. 지나가는 비련이 했습니다. 근데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더니 양철 지붕을 두드렸어요. 동희가 창문을 열자 차가운 빗물이 얼굴로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고 두 팔을 벌려 비를 맞았어요. 왔다. 동희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태산이 달려오자 동희가 뒤돌아봤는데 태어나서 제일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됐어요. 태산이 동희를 끌어안자 비가 두 사람 위로 쏟아져 옷이 흠뻑 젖었지만 상관없이 비를 맞으며 웃었어요. 비가 열흘을 안 그쳤어요. 나라가 생긴 이래 가장 심한 가을 장마였습니다. 전국 산골 배추밭이 물바다가 되었어요. TV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장을 앞두고 배춧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배춧값이 10배로 뛰었어요. 그 다음 날은 20배, 또 그 다음 날은 50배. 끝이 없었습니다. 장에서 배추 한 포기를 사겠다고 아주머니들이 서로 밀치며 싸웠어요. 뉴스마다 첫 번째 소식이 배추였습니다. 금추, 배추가 금입니다. 전국에 김장 대란이 터졌어요. 동희가 TV를 보며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옆에 태산이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더니 웃었습니다. 동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고 가봐요. 두 사람이 우산을 쓰고 창고로 갔습니다. 문을 열자 배추 상자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동희가 상자 하나를 툭 두드리자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여보, 이게 다 금이에요. 동희가 환하게 웃자 태산도 따라 웃었고 창고 안에 웃음소리가 울렸어요. 소문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장사꾼들이 동이네로 몰려왔어요. 도매상, 마트 사장, 김치 공장 주인까지. 며칠 전까지 미친 부부라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좁은 마당이 빼곡히 들어찼고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며 웅성거리는 소리가 골목까지 울렸습니다. 양복 입은 큰 장사꾼이 태산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여보게, 배추 한 차만 팔아. 후하게 쳐줄게. 옆에서 다른 사람이 돈다발을 흔들었어요. 5천만 원, 아니 1억 원이라도 줄 테니 나한테 파시오. 사람들이 서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태산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손을 뿌리치려 해도 사람들이 매달렸습니다. 그때 월세방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동희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 손에 양푼을 들고 다른 손에 숟가락을 쥐고 있었어요. 비빔밥을 먹던 중이라 입가에 고추장이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부스스했어요. 동희가 마당 가운데 서서 팔짱을 끼자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고 장사꾼들이 숨을 죽이며 담배를 든 손도 멈췄어요. 동희가 숟가락으로 사람들을 가리키며 호탕하게 외쳤습니다. 줄을 서시오. 목소리가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값은 내가 정합니다. 현금 아니면 돌아가세요. 동희가 직접 나서서 지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상자에 얼마, 한 트럭에 얼마. 값을 딱 정해놓고 한 푼도 안 깎아줬어요. 깎아달라고 사정하는 사람한테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으면 다음 분. 뒤에 줄 선 사람이 앞으로 뛰어왔어요. 동희가 수첩을 펼쳐 들었습니다. 품목, 수량, 가, 누구한테 팔았는지 빠짐없이 적어 내려갔어요. 호탕하던 여자가 숫자 앞에서는 바늘구멍도 안 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반쯤 팔았을 때 동희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여기서 그만. 나머지는 창고에 넣어둬요. 태산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다 팔면 더 벌 수 있는데요? 동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쓸 때가 있어요. 태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희 말이라면 무조건 믿었죠. 장사가 끝나자 태산이 제일 먼저 공사판 동료들을 찾아가 빌린 돈을 원금에 이자까지 얹어서 갚았어요. 야, 이게 뭐야?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동료가 손사래를 치자 태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줬잖아. 이건 당연한 거야. 동료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태산이 손을 흔들며 돌아섰습니다. 하루 종일 장사꾼들이 드나들었고 저녁이 되자 마당이 텅 비었습니다. 태산이 통장을 들고 숫자를 봤는데 손이 떨렸어요.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동희가 통장을 빼앗고 접어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돈에 눈이 돌면 안 돼요. 이건 시작이에요.
태산이 고마운 눈으로 동희를 바라봤어요. 그래도 당신은 진짜 대단해요. 대단한 건 나를 믿어준 당신이에요. 동희가 태산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고 잠깐 눈이 마주치자 먼저 눈을 피했습니다. 밥이나 해요. 배고파요. 그렇게 정신없는 며칠이 지났습니다. 며칠 만에 부자가 되었고 월세방 대신 번듯한 집으로 옮겼죠. 마당이 넓었고 방도 3개나 되었습니다. 근데 동희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전히 양푼에 밥을 퍼서 먹었고 틈만 나면 라면을 끓였습니다. 동희가 태산한테 시킨 일이 하나 있었어요. 창고마다 감시 카메라를 달아요. 태산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도둑이 들 것 같아요? 돈이 생기면 반드시 노리는 놈이 나타나요. 미리 준비해야죠. 동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를 설치하러 갔습니다. 동희가 한 가지 더한 일이 있었어요. 돈 있는 장사꾼한테는 죗값을 받았지만 배추살 형편이 안 되는 동네 어르신들한테는 달랐습니다. 할머니들이 찾아오면 동희가 환하게 웃으며 먼저 말했어요. 할머니, 김장은 해야죠. 한 상자 가져가세요. 아이고, 그럼 값을 쳐야지. 됐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태산이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나눠주면 남는 게 없어요. 동희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배 안 고픈 사람이 어딨어요. 있는 사람이 나눠야죠. 그 말 한마디 하고 또 상자를 내줬습니다. 배추를 받아간 동네 할머니가 주름진 눈가에 눈물을 고이며 동희 손을 꽉 잡았어요. 아가, 고맙다. 올해 김장 못할 뻔했어. 동희가 할머니 등을 토닥거렸어요. 할머니, 내년에도 오세요. 태산이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동희가 제일 예뻐 보이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동희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둘째 언니 유나가 어두운 골목에 혼자 서 있었어요. 동희가 한숨을 쉬며 문을 열었어요. 언니, 이 밤에 웬일이야? 유나가 빨개진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동희야, 배추 좀 나눠줄 수 없니? 올해 김장을 못 담갔어. 동희가 말없이 유나를 바라봤어요. 며칠 전만 해도 뚱보라고 손가락질하던 언니였습니다. 동희가 창고 쪽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져가. 유나가 배추 상자를 받아들며 고개를 더 숙였어요. 고마워. 동희가 유나 등 뒤에 대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언니, 아까운 그 얼굴로 맨날 거울만 보지 말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봐. 유나가 아무 말도 못한 채 배추만 들고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에는 첫째 언니 부부가 찾아왔어요. 기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제, 그때는 내가 말이 심했어. 미안하게 됐네. 동희가 팔짱을 꼈어요. 형부, 평생 배추 살 일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기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첫째가 옆에서 끼어들었어요. 동희야, 형부가 주식을 하다가 좀 어려워졌어. 김장 배추 좀 도와줄 수 있니? 동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창고에서 배추 몇 상자를 꺼내왔어요. 가져가. 그리고 형부 단속 좀 해. 첫째의 얼굴이 빨개지고 기태는 이를 악물더니 두 사람이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태산이 동희의 넓은 등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동희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칭찬은 됐고 밥이나 줘요. 장사하느라 배가 고파 죽겠어요. 태산이 피식 웃으며 둘이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 시각이었습니다. 골목 어귀에 세워진 차 안에서 기태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주식 증거금 날짜가 언제라고? 상대방이 뭐라고 말하자 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좀 더 시간을 줘. 전화를 끊고
불이 환하게 켜진 동인의 집을 올려다봤어요. 기태의 눈빛이 달라지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 돈이면 다 해결할 수 있어. 기태가 차 시동을 걸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동인의 집에서는 맛있는 저녁 냄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동희 부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밥상 앞에 마주 앉아 있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기태가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동인의 집 불빛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저 돈이면 주식으로 잃은 돈을 다 메꿀 수 있었어요. 회사 비자금에 손을 댄 지 오래였습니다. 그것도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감옥이었습니다. 기태가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동인의 창고에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거래 장부만 손에 넣으면 불법 거래 증거를 꾸밀 수 있었어요. 그걸로 협박하면 돈을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태가 전화기를 들고 어둠 속에서 번호를 눌렀어요. 창고에 있는 장부를 가져와. 뭘 해서든. 며칠 뒤였습니다. 낮에 동희가 창고에서 배추 재고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태산이 옆에서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동희가 문득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창고 근처에 낯선 차가 서 있는 거 봤어요? 태산이 손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못 봤는데요. 신경 좀 쓰세요. 괜히 카메라 단 거 아니에요. 동희가 창고 천장 구석을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동희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태산이 창고를 지키고 있었어요. 배추 상자 사이에 앉아서 졸고 있었습니다. 창고 안은 고요했고 밖에서 바람 소리만 들려왔어요. 그때였습니다. 쾅! 창고 문이 부서지며 사내들이 들이닥쳤어요. 대여섯 명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어요. 태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내 하나가 태산을 밀어 넘어뜨렸어요. 다른 사내들이 태산을 둘러싸며 위협했습니다. 장부가 어딨어? 순순히 내놔.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쇠파이프를 흔들며 으르렁거렸어요. 태산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러운 놈들. 내 피땀으로 번 재산은 한 푼도 못 줘. 두목이 쇠파이프를 높이 치켜들었어요. 태산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 안쪽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동희가 서 있었어요. 한 손에 냄비, 다른 손에 젓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야식으로 끓인 소고기라면 5봉지를 막 한 젓가락 뜨려던 참이었습니다. 깡패 하나가 동희를 밀치려고 팔을 뻗었어요. 그 순간 팔이 냄비에 부딪혔습니다. 냄비가 기울어지며 면발이 사방으로 튀었고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매콤한 냄새가 창고 안에 퍼졌습니다. 소고기라면 5봉지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창고 안이 조용해졌어요. 동희의 눈에서 불꽃이 튀자 태산도 깡패들도 숨을 멈췄고 동희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지금 내라면 엎은 거야? 동희가 성큼 앞으로 나왔습니다. 100kg 덩치가 깡패와 태산 사이를 가로막았어요. 넓은 등으로 태산을 뒤로 밀어내고 두목을 정면으로 내려다봤습니다. 동희의 어깨가 두목보다 넓었어요. 두목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동희가 손가락을 들어 천장 구석을 가리켰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였어요. 다 찍혔어. 동희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감시 카메라 영상이 그대로 뜨고 있었어요. 깡패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장은 다른 곳에 따로 되고 있어.
여기서 뭘 해도 소용없어. 동희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섰어요. 깡패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동희가 두목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배추를 훔치러 온 게 아니라 장부를 달라고? 그걸 원하는 놈은 하나밖에 없지. 동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형부가 보냈지? 두목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이 화면 경찰에 넘길까? 조용히 사라질래? 동희가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깡패가 한 발 물러섰어요. 두목이 이를 악물었지만 동희의 눈을 피했습니다. 철수해. 두목이 소리치자 깡패들이 쇠파이프를 버리고 달아났어요. 동희가 문 앞에 서서 마지막 놈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동희가 문을 닫고 잠갔어요. 태산이 허둥지둥 달려왔어요. 여보, 괜찮아요? 동희가 바닥에 엎어진 라면 자국을 바라보며 울상을 지었어요. 면발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국물이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라면이 아까워요. 소고기 라면이었는데 5봉지나. 태산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라면이 문제예요. 목숨이 문제예요. 동희가 태산을 돌아보며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 문제예요. 라면 다시 끓여줘요. 태산이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잠시 뒤 태산이 냄비를 들고 돌아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창고 바닥에 나란히 앉았어요. 엎어진 라면 자국 옆에서 새 라면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동희가 면을 호로록 먹으며 입을 열었어요. 형부는 여기서 안 멈출 거예요. 태산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동희가 옆에 놓인 수첩을 손가락으로 톡 두드렸어요. 우리는 증거를 모으면 돼요. 이미 시작했어요. 동희의 입가에 라면 국물이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라면을 다 먹고 창고 문을 잠근 뒤 집으로 돌아간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동희가 전화기를 들고 첫째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형부가 요즘 회사 돈 어디에 쓰는지 알아? 전화기 너머로 첫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통장에서 자꾸 돈이 빠지는데 무슨 업체 이름이 찍혀 있더라. 동희가 수첩을 펼쳤어요. 그 업체 이름이 뭐야? 첫째가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뭐였더라? 대성종합용역이었나? 고마워, 언니. 동희가 전화를 끊자마자 수첩에 업체 이름을 적었어요. 컴퓨터를 켜고 사업자 등록 공개 정보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역업체. 깡패를 보내는 데 쓰이는 돈의 출처가 잡혔어요. 기태가 회사 비자금으로 용역업체에 돈을 보낸 흔적이었습니다. 동희가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형부, 이제 시작이야. 동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동희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라면값은 뼈로 받는다. 동희가 수첩을 호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형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깡패를 보낸 게 들통나면 자기도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기태는 더 큰 판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회사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했어요. 윤 회장이 몰래 딸을 시켜 배추를 사재기하고 값을 올렸다는 증거를 만들었습니다. 식품회사 회장이 배추를 사재기했다니 누가 봐도 그럴듯했습니다. 기태가 조작한 서류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며칠 뒤 저녁이었습니다. 동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뉴스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윤 식품회장 배추 사재기 혐의로 검찰 조사. 태산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보, 이것 좀 봐요. 동희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화면에 윤 회장 얼굴이 크게 떠 있었어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고 있었습니다.
식품회사 회장이 배추를 싹쓸이해서 가격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동희가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형부짓이다. 동희는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아버지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평생 무시만 받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였어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식품 회사 앞에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모여들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품회사 회장이 배추를 싹쓸이해서 우리 김장도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나쁜 놈.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회사 정문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윤 회장은 이미 검찰청에 끌려가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조사실에 앉아 있었는데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책상 위에는 서류 뭉치가 쌓여 있었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딸을 시켜서 배추를 사재기 하셨습니까? 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무슨 소린지 모르겠소. 검사가 펼쳐 보여준 회사 장부에는 윤 회장 이름으로 된 배추 거래 내역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회장님 회사 장부입니다. 여기 보시면 딸 이름으로 배추를 대량 구매한 기록이 있습니다. 윤 회장이 눈을 크게 떴는데 처음 보는 서류였습니다. 이건 내가 모르는 서류요. 누가 조작한 거요? 하지만 검사는 믿지 않았어요. 윤 회장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윤 회장이 복도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처음에는 동희한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애가 배추를 사들였으니까 이 꼴이 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이상했습니다. 동희는 회사에 다니지도 않았어요. 회사 장부에 손댈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습니다. 윤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회사 장부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사위 기태 얼굴이 떠오르자 주먹이 부르르 떨렸어요. 동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서 동희가 받으니 첫째 언니 목소리였습니다. 동희야, 아빠가 잡혀갔어. 너라도 뭔가 해봐. 동희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형부가 한 짓인 거 알면서 왜 나한테 전화해? 첫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는 애들도 있고 우리까지 엮이면 다 끝이야. 제발 이해해. 뚝. 전화가 끊어졌어요. 동희가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자기 가족만 챙기겠다는 거였습니다. 잠시 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둘째 언니 윤아였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들떠 있었어요. 동희야, 나는 걱정 마. 나 요즘 좋은 사람 만났어. 돈도 많고 잘생겼어. 동희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언니, 아빠가 잡혀갔는데 그게 할 말이야? 아빠는 뭐 어떻게 되겠지. 나는 내 인생 살아야지. 동희가 한마디 했어요. 언니, 급하게 만난 사람이 제일 위험해. 윤아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는 맨날 걱정이야. 뚝. 또 끊어졌어요. 동희가 전화기를 탁 내려놓았습니다. 태산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런 못된 놈들, 장인어른 덕에 그렇게 잘 먹고 살았으면서 태산이 당장이라도 뛰쳐나갈 것처럼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희가 태산 앞을 막아섰습니다. 먹던 밥그릇을 탁 내려놓았어요. 여보, 주먹으로는 안 돼요. 태산이 동희를 바라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동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돈 좋아하는 놈한테는 돈으로, 명분 좋아하는 놈한테는 명분으로 싸워야 해요. 동희가 서랍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태산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배추를 사고 판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짜, 양 누구한테 샀는지,
누구한테 팔았는지. 이건 우리 부부가 우리 돈으로 산 배추예요. 아버지 회사하고 단 한 푼도 섞인 게 없어요. 증거는 여기다 있어요. 태산이 수첩을 들여다봤어요. 동희가 얼마나 꼼꼼하게 기록했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동희가 전화기를 꺼내 영상을 틀었어요. 그리고 형부 증거도 있어요. 화면에 감시 카메라 영상이 떴습니다. 한밤중에 창고에 들이닥친 깡패들이 장부를 요구하는 장면이었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동희가 수첩에서 종이 한 장을 더 꺼냈어요. 기태의 돈 흐름을 정리한 기록이었습니다. 회사 비자금에서 용역업체로 돈이 빠져나간 내역이 적혀 있었어요. 깡패 침입 영상하고 돈 흐름을 합치면 누가 시킨 건지 분명해요. 태산이 놀란 눈으로 동희를 봤어요. 당신, 이걸 언제 다 준비한 거예요? 동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라면 먹으면서요. 동희가 잠깐 말을 멈췄는데 수첩을 들고 있는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산이 동희 손을 잡았어요. 여보, 무서워요? 동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아버지한테 맨날 무시당했어요. 못난 딸이라고, 밥만 축낸다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태산이 동희 등을 토닥거렸어요. 동희가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가요. 우리 아버지 데려와야죠. 동희가 수첩을 호주머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태산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여보, 주먹 대신 배추 트럭을 준비해요. 우리는 배추로 싸울 거예요. 태산이 고개를 끄덕이고 둘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동희의 눈이 차갑게 빛나고 손에는 수첩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형부, 이제 내 차례야. 동희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창고 앞 마당에 트럭 수십 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태산과 공사판 동료들이 배추 상자를 트럭에 싣고 있었어요. 동희가 마당 가운데 서서 수첩을 펼쳐들고 작업을 지휘했습니다. 이 트럭은 검찰청으로, 나머지는 시민들한테 나눠줄 분량으로 나눠요. 동희가 한 상자도 빠짐없이 숫자를 체크했습니다. 태산이 땀을 훔치며 동희 옆으로 다가와 물었어요. 여보, 긴장 안 돼요? 동희가 품에서 주먹밥을 꺼내 한 입 베어 물며 대답했습니다. 배가 불러야 싸울 수 있지. 주먹밥을 다 먹고 손을 털더니 트럭에 올라탔어요. 동희가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출발해요. 트럭들이 일제히 시동을 걸자 굉음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기다란 행렬이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어요. 트럭들이 도착했을 때 검찰청 앞은 이미 난리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 윤 회장 처벌하라. 팻말을 흔들고 있었어요. 기자들 카메라가 빽빽하게 늘어서고 경찰들이 바리케이드를 치며 사람들을 막아서는 등 분위기가 험악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트럭 행렬이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맨 앞 트럭 위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동희였어요. 100kg 덩치 그대로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며 한 손에 확성기를 들고 서 있었는데 눈빛이 장군 같았습니다. 트럭이 검찰청 앞에 멈춰 서자 동희가 확성기를 들어 올렸어요. 여러분, 목소리가 광장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여기 있는 배추 10만 포기는 저 윤동희가 남편과 함께 우리 돈으로 산 겁니다. 아버지 회사와는 한 푼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희가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며 다시 외쳤어요. 그리고 오늘 이 배추를 전부 공짜로 나눕니다.
김장 못하신 분들 줄 서세요. 동이가 손짓하자 트럭 덮개가 거쳤습니다. 싱싱한 배추가 산더미처럼 드러나며 초록빛이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어요. 만세. 공짜 배추다. 저 사람이 범인일 리가 없어.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윤 회장을 욕하던 사람들이 배추를 받으려고 줄을 섰어요. 동이가 트럭에서 내려와 직접 배추를 한 상자씩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동이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아가, 그때 그 아가 아니야? 김장 배추를 받았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할머니가 동이한테 달려와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런 착한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면 안 되지.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저런 사람이 사재기를 해? 진짜 범인이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동이가 할머니 등을 토닥거리며 배추 한 상자를 더 건넸습니다. 동이가 밖에서 배추를 나눠주는 동안 태사는 검찰청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동이의 거래, 장부, 기태의 돈 흐름 기록이 전부 담겨 있었어요. 검찰이 서류를 펼쳐 기태가 만든 가짜 장부와 동이의 진짜 기록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숫자부터 달랐어요. 날짜도 거래처도 금액도 전부 맞지 않았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한밤중에 창고에 들이닥친 깡패들이 화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장부를 내놔라고 협박하는 목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검사가 서류를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작한 쪽이 누군지 분명하군요. 밖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분위기가 한순간에 뒤집혔어요. 윤 회장은 잘못이 없었어. 진짜 범인은 사위야. 아까까지 팻말을 들고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희한테 박수를 보냈습니다. 잠시 뒤 검찰청 문이 열렸어요. 기태가 수갑을 차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 나왔습니다. 기자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태가 끌려 나오다가 동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동희가 한 발 앞으로 나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형부, 그때 내 라면감 이걸로 받는 거예요. 기태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경찰이 기태를 차에 태우고 동희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얼마 뒤 검찰청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앞에 동희가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에 밥만 많이 먹는다고 한숨 쉬던 딸이었습니다. 뚱뚱해서 시집도 못 갈 거라고 걱정하던 딸이었어요. 명절에 와도 부엌에서만 일하라고 시키던 딸이었습니다. 돈 한 푼 안 주면서 집안일만 맡기던 딸이었어요. 그 딸이 지금 당당하게 서서 자기를 구해냈습니다. 그렇게 예뻐하던 첫째와 둘째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좋은 학교 보내주고 회사까지 맡겼는데 정작 손 내민 건 맨날 밥만 축내던 막내딸이었습니다. 윤 회장의 무릎이 꺾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려는데 동희가 얼른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딸의 넓은 등이 느껴졌어요. 언제 이렇게 듬직해졌을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윤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동희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동희가 아버지를 부축하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평생 밥만 먹는다. 언제 시집 갈 거냐. 왜 이렇게 뚱뚱하냐. 그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렸어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어릴 때는 저렇게 크고 무섭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등이 굽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니까요. 동희야.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내가 눈이 멀어서 내 마음을 몰라봤구나. 동희가 투박한 손으로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동희의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이런 말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아버지, 울지 마세요. 동희가 품에서 삼각김밥 2개를 꺼냈습니다. 새벽에 집 나서기 전에 챙겨둔 거였어요. 배고프시죠? 밥 드세요. 윤 회장이 삼각김밥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생 무시하던 딸이 건넨 삼각김밥이었어요. 한입 베어 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아비가 내 밥을 먹을 자격이 있을까? 동희가 아버지 등을 토닥거렸어요. 밥은 누구나 먹어야죠. 아버지도요. 윤 회장이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동희가 아버지를 투박하고 넓은 팔로 꼭 감싸 안았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기자들 카메라가 돌아갔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동희가 아버지를 부축해 트럭에 태웠어요. 태산이 운전석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대단해. 진짜 효녀다. 박수 소리가 검찰청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희가 트럭에 올라타며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태산을 바라봤어요. 여보, 집에 가요. 아버지 진짜 밥 해드려야죠. 태산이 피식 웃으며 시동을 걸었습니다. 트럭이 천천히 출발하자 뒤에서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동희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옆에는 아버지가 삼각김밥을 먹으며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동희가 아버지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배고픈 사람 없는 밥집 하나 차리고 싶어요. 아버지도 도와주실 거죠?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트럭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달렸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동희네 집 거실에서 윤 회장이 통장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동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돈 필요 없어요. 저희 돈으로 할 거예요. 윤 회장이 통장을 동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건 내가 너한테 평생 못 해준 밥값이다. 동희가 통장을 바라보니 아버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동희가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도 같이 일하셔야 해요. 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주 뒤 동네 한복판에 작은 급식소가 문을 열었어요. 간판에는 동인의 국밥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국밥을 끓여 대접했어요. 동희가 100kg 덩치 그대로 깔끔한 앞치마를 두르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오늘 배고픈 사람 없어야 해요. 목소리가 급식소 안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태산이 옆에서 밥을 퍼주고 윤 회장이 국솥 앞에서 국을 떠주었습니다. 손님들이 줄을 섰어요. 동희는 살이 안 빠졌습니다. 100kg 그대로였어요. 근데 앞치마를 두르고 급식소를 이끄는 그 모습에서 풍기는 위엄이 있었습니다. 어떤 날씬한 미인보다 눈부셨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빠지고 급식소가 조용해졌어요. 동희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멈추고 윤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첫째 언니 소식 들으셨어요? 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년들 이야기 꺼내지 마라.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날 버린 것들이야. 내가 잡혀갔을 때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잖아. 동희가 고무장갑을 벗으며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형부가 그런 거지. 언니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형부 감옥 가고 애들이랑 고생한다는 소식 들었어요. 둘째 언니도 그 남자한테 사기당했대요. 윤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동희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도 저한테 잘못했지만
저는 아버지 용서했잖아요. 윤 회장의 눈이 흔들렸어요.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 그날 밤이었어요. 동희가 전화기를 들고 한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첫째 언니 번호가 떠 있었는데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추고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아버지 잡혀갔을 때 그 차가운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까지 엮이면 다 끝이야. 그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가슴 한구석이 아직도 욱신거렸어요. 태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전화해요? 형부 감옥 가고 애들이랑 셋이서 산다더라고요. 둘째 언니도 그 남자한테 재산 다 뜯기고 빈털털이래요. 태산이 잠깐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때 우리 외면했잖아요. 아버지 잡혀갔을 때. 동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동희가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그래도 언니잖아요. 조카들은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동희가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가고 잠시 뒤 첫째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의 날카로움은 없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밥 먹으러 와. 둘째 언니도 데리고. 첫째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훌쩍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며칠 뒤 점심때였습니다. 급식소 문이 열리고 첫째 언니가 아이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해진 옷에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뒤에 둘째 유나가 따라 들어왔는데 예전에 그렇게 자랑하던 명품 가방도 화려한 화장도 없었어요. 동희가 국자를 든 채 언니들을 바라봤습니다. 명절 때마다 비싼 옷 입고 와서 웃던 모습이 떠올랐는데 지금은 그 그림자도 없이 볼이 푹 꺼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동희의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동희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희야, 죽을 죄를 지었다. 첫째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밥 한 끼만. 동희가 잠깐 말이 없다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뒤 국밥 3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고기 듬뿍 넣었어. 많이 먹어. 언니들이 테이블에 앉아 첫째가 아이한테 먼저 숟가락을 쥐어주고 본인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유나도 고개를 숙이고 국밥을 떠먹었는데 체면도 없이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 배가 많이 고팠던 거였습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비었어요. 동희가 분홍색 고무장갑 2켤레를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밥값은 해야지. 언니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오늘부터 설거지는 언니들 담당이야. 동희가 씩 웃었습니다. 첫째와 유나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고무장갑을 받아들었어요. 그때 급식소 문이 열렸습니다. 윤 회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들어왔어요. 첫째와 유나가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윤 회장이 두 딸과 잠깐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시선을 거두며 북손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동희가 물었어요. 아버지, 왜 또 오신 거예요? 오늘 쉬시라고 했잖아요. 윤 회장이 밥을 퍼담으며 대답했습니다. 밥값은 해야지. 동희가 들고 있던 국자를 멈췄어요. 아버지가 자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이 말없이 국밥 2그릇을 더 가져와서 첫째와 유나 앞에 놓았어요. 윤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쪽에서는 아직도 서운함이 치밀었어요. 내가 잡혀갔을 때 너희는 뭘 했니?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삼켰어요. 저도 아버지 용서했잖아요 라던 동희 말이 떠올랐거든요. 두 딸이 아버지를 올려다보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윤 회장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먹어. 식는다. 그게 용서였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급식소 마당 평상의 동희, 태산, 윤 회장, 첫째, 윤아, 조카까지 나란히 앉아서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주황빛이 모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국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구수한 된장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어요. 따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후루룩 국밥 먹는 소리,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났습니다. 동희가 식구들을 한 명씩 바라봤어요. 아버지, 첫째 언니, 윤아 언니, 조카, 그리고 옆에 앉은 태산. 한때는 다 흩어질 뻔한 가족이었는데 지금은 한 밥상에 앉아 같은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동희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동희야. 응. 나는 예쁘다고 자만했어. 동희가 윤아를 바라봤어요. 내 얼굴만 믿고 살았어. 좋은 남자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결국 내 얼굴만 보고 접근한 남자한테 전 재산 뜯겼어. 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너는 너를 진짜로 알아본 사람을 만났네. 윤아가 태산을 바라봤어요. 형부가 처음 왔을 때 기억나. 다들 뚱뚱하다고 못났다고 저런 여자랑 왜 결혼했냐고 뒷담화했잖아. 근데 형부만 달랐어. 태산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냥 동희 씨가 좋았어요. 윤아가 국밥 그릇을 내려놓았어요. 나는 평생 겉만 봤어. 사람도 겉만 보고 나도 겉만 꾸미고. 근데 결국 남은 게 뭐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희야, 미안해. 그때 뚱보라고 놀린 거 진짜 미안해. 동희가 윤아를 바라봤어요. 명절마다 살 좀 빼지 그러냐 하며 한숨 쉬던 윤아였습니다. 그 윤아가 지금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동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속으로 삼켜왔던 서러움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동희는 꾹 참고 윤아 앞에 국밥을 한 그릇 더 놓았습니다. 언니, 그만 울고 밥이나 먹어. 내일부터 설거지 많아. 윤아가 웃음과 울음이 섞인 얼굴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윤 회장이 국밥 한 숟가락을 뜨다가 멈췄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동희야, 내 아버지. 이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 동희가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제가 뭘 했어요? 윤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만 안 굶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윤 회장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어깨가 떨리자 동희가 아버지 등을 토닥거렸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급식소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안에서 설거지하는 소리,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동희의 호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들 그릇 닦을 때 뒤집어서 닦아야 해. 알았어, 알았어. 작은 급식소 안에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뚱뚱하다고 못났다고 밥만 축낸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모두를 먹여 살렸어요. 급식소 불빛은 그 밤에도 꺼지지 않고 동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혹시 우리도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판단한 적은 없으셨나요? 진짜 보석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보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동희처럼 묵묵히 가족 위해 애쓰시는 분들 계시죠? 어쩌면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동희일 수도 있어요. 댓글로 응원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따뜻한 말이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